금융기관 정보보호 담당자님들 안녕하세요. 개인신용정보보호 이거 참 기술적인 조치들 들여다보면 머리 아프시죠? 괜찮습니다. 오늘 이 복잡한 규정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딱 3가지만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216건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이게 바로 지난 딱 1년 동안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IT 보안 관련 법령 해석 건수입니다. 무려 216건이에요. 와, 이건 뭐 거의 매일 새로운 해석이 쏟아져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죠. 따라가기 정말 벅찹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겁니다. 2억 원. 이 2억 원 과태료는 그냥 보여주기식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. 실제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서 부과된 실제 사례입니다. 아차 하는 순간 규제 미준수가 이렇게 바로 실제 돈 문제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정말 그렇죠.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건 뭐 규제의 미로에 갇힌 기분이에요. 우리 정보보호 담당자들은 바로 이 미로 속에서 어떻게든 올바른 길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셈입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. 바로 지침의 종류입니다. 보세요. 금융위에서 내놓는 법령 해석이라는 게 있고 금감원의 비조치 의견서라는 게 있습니다. 뭐가 다르냐면요. 법령 해석은 우리 모두,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공통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반면에 비조치 의견서는 좀 달라요. 이건 어떤 특정 회사가 우리 이런 경우엔 괜찮나요? 하고 물어봤을 때 그 회사에만 딱 해당하는 답변인 거죠. 이 둘의 적용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, 이거 확실히 구분하는 게 규제 준수의 진짜 첫걸음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로를 헤쳐나갈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?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바로 기술적 보안 대책,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3가지입니다. 첫째, 척 방어선인 접근 통제. 둘째, 데이터의 자물쇠, 암호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모든 흔적을 기록하는 접속 기록입니다.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. 바로 접근 통제. 이건 원칙이 아주 간단 명료해요. 꼭 필요한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준다. 이게 전부입니다. 괜히 이것저것 다 열어주지 말고 최소한의 권한만 딱 줘서 아예 정보가 셀 수 있는 구멍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. 감독 규정에도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. 보세요.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. 딱 써 있죠. 이게 바로 최소 권한의 원칙을 법으로 못 박아놓은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필요도 없는 권한을 주는 건 그냥 우리 집 문을 활짝 열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잠재적인 보안 사고의 문을 스스로 여는 꼴이죠. 그리고 이 접근 권한 관리는요, 한번 설정하고 끝! 이게 절대 아닙니다. 이 4단계의 라이프 사이클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첫째, 처음 줄 때부터 최소한으로 준다. 둘째, 직원이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기면 지체 없이 바로 권한을 바꾸거나 회수해야 합니다. 셋째,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기록을 최소 3년 동안은 안전하게 복원해야 합니다. 이 4가지가 한 세트예요. 접근 통제라고 하면 보통 사람의 권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시스템 자체에 대한 통제도 포함되는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. 예를 들어 뭐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뻔한 비밀번호 못 쓰게 하는 정책 당연히 해야 하고요. 또 방화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보안 장비들을 제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개발할 때 쓰는 시스템이랑 실제 서비스 운영하는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. 이 모든 게 다 접근 통제의 우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의 2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데이터의 자물쇠, 암호화입니다. 방금 이야기한 접근 통제가 우리 집 대문을 지키는 경비원 같은 거라면요. 암호화는 뭐랄까? 집안에 있는 중요한 문서나 귀중품을 아주 튼튼한 금고에 넣고 딱 잠가버리는 것과 같아요.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. 암호화가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거죠. 중요한 데이터를 그냥 아무나 못 알아보게 완전히 다른 글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. 마치 비밀 편지처럼요. 그리고 이걸 다시 원래대로 보려면 당연히 특별한 열쇠가 있어야만 합니다. 이 열쇠가 없는 사람은 그저 의미 없는 글자 뭉치로만 보게 되는 거죠.
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법이 그냥 뭉뚱그려서 암호화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정말 꼼꼼하게 무엇을 어디에 저장할 때 그리고 언제 전송할 때 암호화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. 보세요. 인증정보, 개인식별 정보, 개인 신용정보. 이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저장할 때랑 주고받을 때의 암호화 의무가 다 다르죠?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. 결국 핵심은 이 두 가지 시점이에요. 하나는 데이터가 인터넷망을 타고 막 이동하고 있을 때, 이걸 보통 데이터 인 트랜짓이라고 부르죠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가 PC나 서버에 가만히 저장되어 있을 때, 이건 데이터 at rest라고 합니다. 중요한 건 뭐다? 데이터가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잠자고 있을 때나 이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.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. 바로 접속 기록 관리. 자, 다시 비유를 들어볼까요? 접근 통제가 우리 집 경비원, 암호화가 금고였다면 이 접속 기록은 집안 밖을 24시간 찍고 있는 CCTV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누가 언제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 모든 흔적을 남기는 거죠. 이 법 규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. 그냥 접속 기록을 저장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죠?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나요?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, 감독한다.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CCTV 녹화만 해놓고 창고에 쌓아두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. 그걸 정기적으로 돌려보면서 혹시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의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접속 기록 관리에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세 가지 핵심 의무가 있습니다. 첫째, 방금 강조했듯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꼭 정기적으로 기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중요한 기록들은 최소 1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.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.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별도의 저장 장치에 따로 백업을 해둬야 합니다. 이 세 가지 점검, 보관, 백업은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. 자, 바로 이겁니다. 접속 기록 관리의 전체 생애 주기를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. 일단 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로그를 남겨야겠죠. 그리고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매달 검토하면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감시해야 합니다. 또 법에서 정한 대로 최소 1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, 이 기록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 백업 등을 통해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.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이 그어야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접근 통제, 암호화, 접속 기록까지 세 가지 핵심 기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짜 가슴에 새겨야 할 건 뭘까요?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접근 통제, 암호화, 접속 기록 관리 이 세 가지는요, 한번 멋지게 시스템 구축해놓고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손 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절대 아닙니다. 이 문장 그대로예요. 보안은 정해진 목적지가 아닙니다. 계속해서 살피고 관리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하는 끝없는 여정, 바로 과정 그 자체인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오늘 당장 법규를 지키는 거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그건 정말 최소한의 기본일 뿐입니다.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이렇게나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위협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금, 과연 우리는 내일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?